자, 잘 쉬고 오셨나요? 네. 진짜로 당 충전도 좀 하시고, 뭐 바카스도 드시고, 기운을 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번 시간이 우리를 너무 졸리고 힘들게 할 절차적 요건들의 큰 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이런 문제들을 상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리마인드 특강을 꼭 보고 오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안 보셨을 수도 있고 그게 뭔데 어디 있는 건데 못 찾는 분도 계실 테니까 잘 찾아서 꼭 확인해 보시고 자, 이러한 행정절차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3조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4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2조, 4호, 9조, 10조에 해당하는 당사자 등이 되었을 때 이런 경우들을 확인해 봤는데 자, 좋아. 여기까지 정의역이 모두 됐어. 그러면 진짜로 행정행위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이제 우리는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 안 되는 부분인지를 떠나서 이미 적용은 됐고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행정행위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라는 부분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자, 이걸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행정청이 하는 이 행정행위가 과연 처분의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까지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오나요? 뭔가 이 큰 물줄기, 큰 흐름,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 큰 흐름이 있는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이 기준의 전후로 나눠서 설명하면 이해가 좀 더 쉽겠죠, 여러분? 그 기준이 뭐다? 바로 처분이다. 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 행정행위를 하고 싶으면 자, 이 처분을 하고 싶은데 이 전에 내가 거쳐야 될 무수히 많은 절차가 있어. 자, 이 절차가 뭐가 있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가장 큰 형님. 사전통지, 의견청지. 이 둘의 공통점이 뭔가요, 여러분? 처분 이전에. 그래야 사전통지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처분 이전에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라. 그 절차가 그래서 청문과 공청회와 이 둘에 해당하지 않는 또 뭐가 있었다? 의견 제출. 이 세 가지 절차를 처분 이전에 거쳐야 된다. 자, 그러면 처분을 할 때는 뭘 거쳐야 된다? 처분을 할 때는 이런 처분을 내가 너한테 왜 하는 건데? 그리고 그냥 말로 해도 될까요? 문자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손짓 발짓 해가지고 해도 될까요? 아니야. 문서로 해야 되는 거야. 처분의 방식. 그리고 이건 처분을 할 때 하는 거고, 그럼 처분이 있고 나서 이 이후에는, 이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정정을 할 수도 있고, 너는 나중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갈 수도 있어. 이런 고지를 해준. 이런 큰 흐름을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된다. 근데 우리가 격파해야 할 가장 큰 형님들이 어디에 있다?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 큰 흐름을 나열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라는 약간 약술도 아닌 것이 약간 사례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이런 절차적 요건들에 대해서 나열해 보세요 하는 서술형, 약간 준사례형의 서술형 시험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적어주고 가면 될까라는 걸 종합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기출문제 2문제와, 3문제죠, 정확하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까지 포함해서 3문제를 보게 될 건데, 이 3문제의 공통점이 결국엔, 여기 이 문제 보이시죠? 여기 있는 것처럼 절차적 요건에 대하여 논하시오라고 했어. 이 절차적 요건, 요 흐름을 보여줘봐. 너희가 이해한 행정행위 처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처분할 때 있어야 되는 행정행위, 그리고 처분 후에 있어야 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디 한번 이해한 대로 써봐. 라고 할 때,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라고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처분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독립된 논점으로 이 뒤에서 관련 판례와 함께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굉장히 딥하게 따지면서 들어가서 복합적인 논점이 나왔을 때, 아니면 문제가 됐을 때, 아니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쟁점형 문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요법상 이런 것과 결합하고 했을 때 이 개별 논점에 대해서 굉장히 진하게 관련 판례와 함께 공부를 할 건데,
이 문제가 뭐 2014년도에 40점짜리로 이렇게 크게 나왔지만 이때 당시에도 이 개별 논점별로 관련 판례를 넣으려면 다 넣을 수 있겠죠. 뭐 예외 사유에 대한 판례까지 싹 다 넣을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가면 배점이 오버되는 거예요. 그러면 40점으로 나왔던 20점으로 나왔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쓰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 어느 범위까지? 범위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적 요건을 쓰라고 했을 때 이 절차적 내가 공부한 게 이렇게나 많은데 어느 범위 정도까지 쓰면 될까라는 부분을 40점짜리 문제를 보고 이 다음에 나오는 20점짜리 문제 두 문제를 보면서 요 정도로 간략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설명해주면 된다라는 식의 답안지를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전통지, 의견제출, 이의제청, 처분의 방식에 관한 정말 그 단독 논점 혹은 복합 논점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관련 판례와 함께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는지는 오늘 시간이 아니고 다음 시간부터 개별 논점별로 그 판례 사안을 엮어서 어떻게 문제화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만큼은 무엇을 머리에 담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놈의 처분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처분을 기준으로 사전에 해야 되는 절차가 뭐가 있는지, 처분을 할 때 지켜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절차가 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지, 요 정도 큰 흐름만 알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건 이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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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의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요 정도를 머리에 꼭 담아두시고 이 흐름을 빨아들이시고 이 흐름이 왜 일어나는지 정도만 머리에 정리해 두시면 개별 논점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 사안에서 이게 문제가 됐고 이런 문제랑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슬슬 감이 오실 거예요. 뭐 지금부터 너무 잘 쓸 수는 없겠지만 일단 중요한 게 흐름을 잡고 가셔야 된다. 이 흐름을 알아야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쓸 것인지 이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오래전에 나왔다. 두 번 다시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40점으로 나왔잖아요. 이런 식의 문제는 이제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적어드렸던 이런 흐름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초창기에 우리 선배님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셨겠구나.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 2회 때 문제.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갑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던 중에 옥상의 일부분이 용적률을 초과하게 돼서 그에 따라서 관할 행정청이 용적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에 따라서 무엇을 발했다? 철거 명령. 뭐죠, 여러분? 처분. 철거 명령을 발했다. 관할 행정청의 위 철거 명령, 이 처분이 갖춰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하여 논하시오. 자, 여기에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 딱 받았어. 좋았어. 나는 그냥 내가 지금껏 공부한 모든 나의 깊이를 한번 그냥 막 보여주겠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마지막 문제에서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드릴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 철거 명령, 이 처분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처분이지? 여기서부터 절차적 요건이 사실은 갈래가 나뉘는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 이 문제에서 이 부분까지 해석을 해서 40점짜리 답안지를 썼으면 너무 좋았겠지.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문제는 최근에 들어서야 나오기 시작했고, 이때 당시의 문제는 그냥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이 흐름의 순서대로 한번 써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당연히 이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제 이렇게 흐름의 순서대로 쓰면 되겠구나라는 걸 공부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접하실 진짜로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이 될 수 있으니 어떤 문제든 어떤 물음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순간적으로 판단하셔서 답안을 작성하셔요.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시간 마지막에 볼 가장 최근에 나왔던 작년 문제예요. 그 문제, 이 성질에 관한 부분은 그 문제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간단하게 논점이 있었니? 자, 철거 명령 처분은 갑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침익적. 판례는 뭐라고 한다? 침해적 처분이라고 한다. 이걸 왜 써줬을까요?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그냥 쓱 한번 훑어보시고, 아, 이렇기 때문에 저걸 써줬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 3번 문제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침해적 처분인데,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이 문제돼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절도기.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 요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게. 그래서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처분을 기준으로 사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처분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흐름의 순서대로 우리는 한번 훑어볼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처분을 기준으로 사전에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는지, 처분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여기다 쭉 적어주면 되겠죠, 여러분? 쭉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가장 큰 형님, 21조 사전통지. 자, 21조 사전통지. 가장 처음에 또 원칙이 나오겠죠, 여러분? 법규정, 원칙이 나오겠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드릴게요. 자, 읽어보시면. 자, 사전통제의 원칙.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침해적 처분. 이런 경우에 언제 해야 돼? 미리. 그러니까 사전 통지겠죠, 여러분? 미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세 가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 가지. 이 두 줄, 한 줄 반인데 벌써 여기에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청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이런 처분을 하는 경우에 언제, 미리 어떤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 건지, 이런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파트에 관한 문제들이 어떻게 엮여져서 나오는지는 오늘이 아니고 사전통제에 관해서 공부할 때, 그리고 사전통제 거부처분, 이런 부과된 논점들이 나올 때 진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 정의 규정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만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돼요. 자, 원칙이 이건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겠죠. 사전통제의 예외사유, 이 부분은 외워두셔야 돼요. 왜? 21조에 이 규정되어 있는 이 사전통제 예외사유가 결국 22조에 나와 있는 의견청취의 예외사유와 중복이 돼요. 그러면 하나만 외우면, 그렇죠. 나머지 의견 제출 때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예외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 각 경우에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처분할 때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줘야 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유는 알려줘야 돼. 근데 여기 또 하나의 예외가 있죠. 신속한 처분이 필요해. 너무 급해. 그럴 때는 그 다음에 이 사유를 알려줄 수 있다. 자, 사전 통지를 안 할 수 있는데 너한테 내가 통지를 안 한 이유는 요런 것들 중에 하나야. 응? 왜 안 알려줬는지 그 사유는 알려줘야 된다. 처분의 사전 통제는 이 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가 없는데, 왜? 이 사항에 해당되니까. 근데 이 사항 중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처분의 내용을 너한테 알려줄 수가 없어. 그 사유는, 이 밑에 있는 요 사유는 이 셋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 사유는 알려줘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알려주지 못하는 건 어떤 처분을 하는지, 처분의 내용을 알려줄 수 없는 거고, 다만 알려줄 수 없다 하더라도 왜 알려줄 수 없는지는 그 이유는 알려줘야 된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예외가 더 있었다. 그게 뭐였다? 신속한 처분을 해야 될 때는 일단 처분하고 그 다음에 이 사유 중에 하나를 알려줄 수 있다. 그러면 뭐는 결국 안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뭐는 결국 안 알려주는 거야? 이 처분이 뭔지, 이 처분의 내용은 결국 알려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외 사유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외 사유인 거야. 왜 처분을 안 하는지는 알려줘야 돼. 근데 처분이 뭔지는 안 알려준다. 예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결국 문제는 또 어디서 나온다? 원칙에서 나오겠어? 예외에서 나오겠어? 예외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외 사유를 열심히 외워줘야 된다. 근데 이 예외 사유 열심히 외우면 복이 온다. 왜? 의견 청취의 예외 사유와 중복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 맨날 보던 거, 공공의 안전, 복리, 그리고 뭐 하나가 더 붙어 있다? 긴급히. 공공의 안전, 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해야 돼.
공공의 안전 복리 여기까지만이면 또 아닌 거야, 여러분. 긴급히 해야 될 때. 자, 두 번째. 요 사유가 여러분의 이해를 되게 어렵게 만들면서 문제로 나오기 딱 좋은 사례야. 그래서 최근에 관련 판례들도 있었어. 그러면 이 사례가 무슨 의미하는지를 반드시 이번에 알아두셔야겠죠, 여러분? 자, 살펴봤더니 법령 등에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자, 법령 등에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되는 경우, 우리 아까 뭐 봤어요, 여러분?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할 때 어떤 학설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꼼짝달싹 할 수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뭐야, 여러분? 이게 바로 나중에 그 판례를 공부할 때부터 보시겠지만, 그렇지, 여러분. 기속행위인 경우에, 이런 경우. 이 경우가 어떻게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자격이 없거나 없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기속행위에 해당이 되면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처분의 사전통지 갔을 때 해당 논점에서 제가 이 부분이 핫하다고 했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오겠어요? 바로 이 파트에서 기속행위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 이 부분에 대한 판례를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의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법령 등에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어떤 경우다?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기속행위인데, 기속행위인지, 기속행위 아까 반대가 뭐였죠? 재량행위였잖아요. 이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례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나온다. 처분의 사전통지 때 아주 진하게 볼 거예요, 여러분. 예상 문제 있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 해당 처분의 성질상, 우리 아까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적용범위 3초, 2항, 9호 있었잖아요, 여러분. 앞에 네 가지 예시된 거, 뒤에 성질상 있었고, 밑에 준하는 있었죠. 이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 없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여러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몇 가지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경우에 모두 다 해당이 돼야겠죠, 여러분? 그냥 또 여기까지만 해당이 되면 예외 사유 아니야? 아닌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고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가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으니까 정확하게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셔야 돼요. 공공의 안전 복리만이면 되는 거야? 아니야. 긴급히 해야 되는 거야. 긴급히. 그리고 법령 등에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이런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이런 경우가 이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예외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야. 요 앞부분만 해당된다고 된다 안 된다? 아니야.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인 거야,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예외사유도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예외에 해당된다. 예외에 해당된다. 단, 처분의 내용은 알려줄 수 없지만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 사유는 알려줘야 된다. 근데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 처분 먼저 하고 이 셋 중에 뭔지 알려줘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진하게 딥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결국 이 예외사유가 의견청취의 예외사유와 중복이 되고 나중에 처분의 사전통지를 논하실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치해 주셔야 돼요. 꼭 답안지 보면 앞부분만 잘라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거야, 정확히 말하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 자, 사전통지 끝나고.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큰형님. 의견청취. 의견청취는 세 가지 파트가 있죠. 청문, 공청회,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이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의견 제출이다. 자, 의견 청취에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형부터, 삼형제 중에 첫 번째 형. 자, 청문이란 무엇일까? 행정청이 처분에 앞서, 시점 보이죠? 아까 그 그래프 보이시죠, 여러분? 처분하기 전에 하는 거야, 여러분. 처분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자, 그리고 이러한 청문을 언제 하느냐? 여기 나와 있죠.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하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할 때,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인허가 취소할 때, 신분 또는 자격이 박탈될 때, 그리고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될 때 뭘 해야 된다? 청문을 해야 된다. 요건 나눠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해되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럼 공청회는 언제 해야 되냐? 공청회가 뭔지부터 일단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공청회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그 사람 그 밖의 일반인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들으니까 공청회다. 아시겠죠, 여러분? 언제 실시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데 여기는 굉장히 재밌는 규정이 있어. 이게 실제 절차법에 있는 조항도 있지만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여러분이 외워서 쓰기 편하도록 잠깐 숫자만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다 라고 외워서 쓰시면 된다. 근데 뭐하고 겹쳐요, 여러분? 위에 앞에 청문에서도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서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요 한 페이지가 살짝 더 들어갔다. 그래서 요거 하나 플러스해서 외우시면 둘 다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것, 이 공청회에 있는 가장 특이한 조건, 가장 튀어 보이는 조건, 다수의 생명, 안전, 건강 등 국민생활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중에 몇 명? 30인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해야 된다. 자, 이 두 가지 경우는 위에 있는 거, 청문회 실시 요건에서 비슷한 조건이고 요거 하나 플러스 되고, 근데 여러분이 꼭 힘줘야 외우셔야 되는 요건 하나는 뭐였다? 다수의 생명, 안전, 건강 등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30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실시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 자, 요거 하나 특이점을 유사한 사례들을 묶어서 공부하고 특이점을 하나 더 붙여서 공부해야 여러분이 쓰실 때 중복되지도 않고 헷갈리지도 않고 수월하게 외워서 쓰실 수 있다. 자, 청문과 공청회에 해당하지 않는 마지막 형제가 누구다? 의견 제출. 자, 뭐라고 써있겠어? 그 말 그대로. 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을 처분할 경우, 이게 뭐예요? 또 써. 침해적 처분을 할 때 당사자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인데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를 말한다. 침익적 처분을 할 때 의견을 제출하는 건데 앞서 봤던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를 말한다. 간단하죠,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의견 제출을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의견 제출이 27조에도 나와 있지만 21조 사전통지에도 의견 제출에 관한 내용이 섞여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의견 제출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고민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내용을 쓰시면 된다. 21조에 붙어 있는 내용과 27조에 붙어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이 외워서 쓰기 편하게 정리를 해놨다. 그래서 앞으로 의견 제출이 나오면 요 내용을 내용으로 쓰시면 된다. 자, 뭐가 있을까? 살펴봤더니 21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 21조에 나와 있는 내용. 자, 27조 의견 제출 조문에 있는 내용. 자, 어떻게 할 수 있다? 처분 전에, 아까 보셨죠? 처분을 기준으로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는 처분 전에 하는 거니까,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고, 서면, 종이로, 말, 구두로, 정보통신망,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 등도 첨부할 수 있다. 사진 찍어서 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행정청이 당사자들이 말로 했을 때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행정청이 민원인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 받아 적어야지. 그리고 당사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내가 분명히 의견 제출 기한을 줬는데 그냥 안 했어요.
의견 언제까지 내세요? 제가 열심히 귀담아 듣겠습니다 했는데 의견을 안 냈어. 뭐 바빠서 못 냈을 수도 있겠지.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의견이 없는 것으로 어떻게 본다? 간주한다. 본다. 이걸 왜 강조할까, 여러분? 이걸 왜 강조할까? 바로 맨 밑에 여기와 유사하게 돼 있잖아. 예외 사유와 유사하게 돼 있는데 이걸 가끔씩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건가 저건가? 명확하게 의견 제출의 내용상에 그 기한을 도과해버리면 저 사람 의견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의견 청취의 예외 사유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는 이 의견 제출 기한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의견 있어요 없어요? 의견 제출 하실래요 말래요? 물어봤는데 저는 절대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으면 의견 제출 기한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백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의견 청취의 예외 사유 4가지가 있는데 왜 또 여기만 설명했을까?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대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외우시라고 했던 바로 그네. 사전통지의 예외 사유다. 네, 사전통지의 예외 사유. 아까 어떻게 공부했다? 공공의 안전 복리 끝? 아니다. 긴급히 해야 된다. 긴급히 해야 된다. 그리고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이게 뭐였다? 기속행위였다. 근데 그러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어떻게 증명됐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였죠. 자,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지가 현저히 곤란하고 명백히 불필요하다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앞부분만 쓰시면 절반만 쓰신 거예요. 절반만. 뒷부분에 있는 내용도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하나를 외웠더니 의견 청취의 예외 사유 3가지도 같이 해결이 됐죠. 근데 여기에 뭐 하나 재밌는 게 있었다? 바로 이 부분이었다. 당사자가 그냥 저 안 할래요. 저 의견 없어요. 명백히. 그냥 뭐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안 하겠습니다. 안 할게요.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그냥 포기 예외 사유다? 아니다.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자, 큰 산 넘었어요, 여러분. 큰 산 넘었다. 자, 처분의 이유 제시. 처분을 기준으로 처분 전에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했고, 처분 시에 뭐 해야 됐다?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고 처분의 방식, 문서로 해야 됐다. 자, 그래서 의의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다? 처분 시에. 처분 시에. 언제 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려요. 흐름의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 언제 해야 된다? 처분을 할 때 이 사람한테 너한테 이렇게 처분할 근거가 이거고 이유가 이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처분의 방식은 문서니까 문서로 해줘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처분 시에 뭘 알려줘야 된다?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줘야 된다. 네가 무슨 위반 사실이 있었고 그 위반 사실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법들의 근거에서 너한테 이렇게 처분하는 거야. 알려줘야 된다. 처분을 할 때 알려줘야 된다. 자, 이런 이유 제시에도 예외의 경우가 있겠죠? 예외의 경우가 있어. 언제? 신청 내용을 모두 어떻게?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그냥 신청을 했을 때 그대로 받아주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모두 그대로 인정할 때. 자, 두 번째. 단순하거나 반복하거나 경미한데 당사자가 이미 그 이유를 명백히 알고 있어. 그러면 또 설명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 굳이 알고 있는데. 심지어 단순하고 반복되는 거. 경미한 거.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이 또 재밌죠, 여러분? 긴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런 3가지 예외 사유가 있는데 이유 제시의 예외 사유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이상, 이 2가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처분한 다음에 당사자가 요청을 하면 알려줘야 돼. 왜? 단순 반복 경미한 처분은 당사자가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처분을 받고 나니까 좀 아리까리해. 혹시 이유를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요청을 하면 알려는 줘야지. 모두 그대로 인정하면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죠. 그대로 그냥 해주는 건데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지. 그리고 긴급히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냥 긴급히 했어. 당사자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처분한 다음에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긴급했나요? 물어볼 수 있잖아. 그렇게 물어보면 근거와 이유를 알려줘야 된다. 아시겠죠? 자, 여기 나온 파트가 이유 제시 논점을 들어갈 때 여러분이 정말 진하게 공부하셔야 될
판례 부분이에요. 판례가 이유 제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시한 부분을 정확하게 원칙과 부과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 1, 2, 3 세 가지 판례를 여러분한테 이유 제시의 정도에 관한 사례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라고 통합해서 하나의 템플릿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진하게 공부하려면 여러분이랑 저랑 오늘 밤을 새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읽어보고 왜 판례가 이렇게 설시했는지 해당 논점에 가서 진하게 공부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유제시의 정도에 대한 사례 문제 나왔을 때 만약에 문제를 써야 되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결국 그래서 원칙이 뭐다? 아까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행위, 너 그런 사실행위를 했잖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런 처분을 하는 거야.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알려줘야 된다. 어떻게?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 대충 얼버무려 쓰지 말고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거 했잖아. 그래서 무슨 법 무슨 조항에 의해서 너한테 이렇게 처분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 근데 근거를 알 수 있는 정도로 이유를 이미 제시한 경우에 이거를 방금 설명한 것처럼 법조항이나 이런 거를 몇 조, 몇 항, 뭐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해줄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판례도 있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례인지는 이 이유 제시에 해당 파트가 다시 볼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볼 거니까 이런 사례도 있었다. 원칙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예외적인 판례도 있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부 처분에 관한 문제. 이유 제시와 관련돼서 거부 처분에 관한 문제가 24년에 한번 있었죠. 그때 뭐라고 나왔다? 이 거부 처분에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내가 이미 그 근거 규정을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이 허가를 받으려면 그 법의 근거 규정에 이 법의 그 근거 규정을 명시해서 신청을 해야 돼. 이런 인허가 등을 신청을 했을 때 이걸 거부하는 경우에 아니 당사자가 이미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어. 왜?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도 인허가를 신청할 때 이 무슨 법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허가를 신청합니다 라고 내니까. 그래서 이미 그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내가 제시했을 때는 거부를 할 때 굳이 그 조항을 다시 꺼내서 반복적으로 너한테 구체적인 조항과 그 조항이 갖고 있는 내용까지 명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부 처분에 관한 판례가 또 있다. 그래서 이유 제시 파트에서 결국은 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례화돼서 나올 때는 이런 식의 정도를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 자, 이 문제는 40점짜리 문제라서 제가 이 이유 제시의 정도에 관한 판례를 이렇게 설시하고 넘어갔지만 요 다음에 보실 20점짜리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는 이 이유 제시 정도가 이렇게 들어있지 않아. 왜? 분량을 고려해서 답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40점짜리 문제와 20점짜리 문제에서 내가 집어넣어야 될 사항과 빼야 될 사항 중에 우선순위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흐름의 순서대로 설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다?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지 흐름의 순서대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런 딥한 내용도 들어가면 너무 좋지. 여러분의 필석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쓰면 정말 좋겠지.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이 부분을 드러내고 쓰셔도 된다. 라고 해서 다음 문제에 실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40점짜리 문제니까 이렇게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이 해당 부분은 이유 제시 파트에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문제를 만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분을 할 때 이유를 제시해야 된대. 근데 이유만 제시하면 되나? 아니죠. 우리의 가장 또 큰형님 중에 한 분. 처분의 방식 24조. 큰형님.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나올 큰형님. 자, 24조에서 뭐라고 했다? 처분을 할 때, 처분 시, 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뭘로 해야 된다? 문서로 해야 된다. 문서로 해야 된다. 근데 이미 여기서 또 우리 아까 3조에서 본 것처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그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원칙은 뭐다? 결국 여기서도 원칙은 처분 시에 문서로 해야 된다. 문서로 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에 아주 재밌는 게 붙어 있어. 24조. 뭐라고 돼 있냐? 요즘 또 우리 또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당사자 등이 동의를 했거나 아니면 아예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해도 된다. 문서로 안 주고 전자문서로 해도 된다. 언제?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드려도 될까요? 네. 당사자가 아예 전자문서로 신청을 했어. 그런 경우에
전자문서로 해야 된다?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원칙은 뭐다? 문서로 해야 된다. 원칙은 문서로 해야 된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엔 그 법대로 한다. 근데 당사자가 동의했거나 당사자가 아예 처음에 전자문서를 신청했을 경우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요, 여러분. 할 수 있다. 처분의 방식에 예외도 있고 밑에 나중에 뭐 이미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 예외 사유도 있고 실명제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처분의 방식에 관한 아주 또 진한 판례들이 있어. 이런 것도 왜 안 썼겠어요? 매우 중요한 다 하나의 내용. 뭐 실명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예외 사유와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여기에 또 없네. 선생님 왜 안 쓰셨나요? 분량을 고려해서 안 썼다. 그렇다고 우리의 공부가 없어지냐?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처분의 방식 24조를 공부할 때 예외 사유와 판례, 특히 이 판례에 대해서 굉장히 진하게 공부할 거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40점짜리 문제에서 여러분이 진짜로 작성을 해서 40점짜리 문제면 보통 한 4페이지를 작성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분량을 고려해서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을 드러내고 가장 중요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정확하게 적어주고 처분의 방식에 관한 내용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정정과 고지에 관한 내용 간단하게 의의 정도 설명해주고 흐름 순서대로 쭉 설명해서 마무리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두 번째 내용 뭐 아주 메인 논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여러분. 하지만 이미 법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또 놓쳐 지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자, 25조에 나와 있는 정정 또 한번 읽어보면, 자, 처분했는데 잘못 계산했어. 그리고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돼? 행정청이 빨리 눈치채고 빨리 해야지. 직권 또는 당사자가 봤더니 야 이거 계산 잘못돼서 다시 해. 그러면 지체 없이 정정하고 통지해 줘야 된다. 잘못했으면 바꿔야죠, 여러분. 그렇죠? 계산 중요해. 세금 더 낼 수 없잖아.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으면 내가 이 처분을 받았는데 내 권익을 너무 좀 심하게 침해하는 것 같아. 뭔가 나는 이거 안 되겠어. 싸워야겠어. 다툼을 받아야겠어. 내 권리를 진하게 보호받아야겠어. 뭐 해야 된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우리 심법에 나오는 부분이죠. 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할 수 있는지, 기타 절차 및 기간,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알려줘야 된다. 처분을 할 때 알려줘야 된다. 이런 정정과 고지의 절차가 25조와 26조에 붙어 있다. 그래서 사전 통지부터 이 고지까지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쭉 뭘 기준으로? 처분을 기준으로 사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처분의 사전 통지와 사명제 그리고 처분 시의 방식과 이유 제시 가장 큰 논점들과 산들이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씩 가계급화 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씩 부탁할 판례들이 중요하니까 해당 논점에서 그 판례를 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요건을 물어봤으니 사안 해결에서도 간단하게 철거명령 처분은 침익적 처분으로서 규정에 따라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등의 절차적 요건과 방식, 고지 등을 준수해야 된다. 쭉 보여준다. 왜? 이런 식의 형태의 문제가 2회 때 2014년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나왔다. 앞으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스타일로 이제 나올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절차적 요건을 적어보세요에 여러분의 점수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여부는 이 모든 사항을 적었나요 안 적었나요를 정해서 그 점수가 배분되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있는지 너 혹시 그걸 알고 있니? 그 이면에 있는 포인트를 캐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점수의 고저가 갈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절차적 요건은 절차적 요건대로 그냥 플랫하게 그냥 순탄하게 외우고 이 문제를 왜 써야 되는지 이 절차적 요건을 쓰는데 이게 왜 빠져야 되는지를 캐치할 수 있는 그 처분의 성질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앞으로는 그게 핵심이다. 자, 한 번만 나올 줄 알았더니 2016년에 4, 5, 6 2년 뒤에 또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또 나왔다. 뭐라고 나왔다? 이 사건 처분하면서 어떠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이게 뭐야, 여러분? 절차적 요건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여러분이 어디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사건 처분이 뭔데? 이 처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뭘까?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마지막, 요 다음 문제 왜 그런지
진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문제를 읽어봤더니, 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이 땡땡치킨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갑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한 다음에 식품위생법상의 처분 기준에 따라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 사건 처분. 자, 여기 밑에 친절하게 교수님이 힌트를 줬어. 식품위생법령상 이 경우에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 돌아가는 규정은 없다. 뭔 얘기야, 여러분? 쓰지 마. 쓰지 마. 청문이나 공청회 빼고 이 사건 처분함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겠니? 라고 쓰면. 자, 제가 여기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이 사건 처분이 뭔데요?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 뭔데요? 침해적, 침입적. 항상 이 사건 처분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침입적, 침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처분을 할 때 해야 되는 절차적 요건과 어떤 모든 처분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절차적 요건, 중복되는 부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앞으로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처분을 기준으로 어떠한 행정 절차상의 절차적 요건을 거쳐야 되는지 일단은 그 큰 흐름을 먼저 습득하시고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앞부분에 나온 이 처분의 성격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 방금 알려드린 이 사건이 침입적 처분이야. 미리 던져주고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진행할 때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요건인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아까 교수님이 친절하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 사건 관련 규정에 청문과 공청의 경우는 없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외하고 그럼 뭐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의견청취가 3가지였잖아요. 이용도 있었고 이용도 있었는데 빠지고 의견 제출만 쓰면 된다. 너무 친절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뭐뭐 쓰면 된다? 사전 통지 하나 쓰고 의견 제출 하나 쓰고 이유 제시 쓰고. 분량이 몇 점이다? 20점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여유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뭐 방식이라든지 뭐 고지 같은 것도 써주면 좋겠죠. 하지만 가장 주의 깊게 들어가야 될 삼형제가 누구였다?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이유 제시다.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사전 통지 한 번 더 나왔네요, 여러분. 뭐 한 번 더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죠, 여러분. 자, 무엇을 할 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입적 처분을 할 때 미리 알려주는 거다. 미리 알려줘. 그래야 사전 통지다. 자, 이 사전 통지의 예외 사유. 아까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예외 사유. 3가지가 있는데 이거 꼭 반드시 외우기로 했었죠? 그리고 뭐였죠? 공공의 안전 또는 법령, 여기서 끝이야? 아니고 긴급히. 그 다음에 반드시 일정을 처분을 해야 되는 법령상의 경우, 기속행위의 경우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됐다? 법원의 재판 등에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경우, 그리고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그냥 인정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예외에 해당되는데 뭘 알려주면 안 된다?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 사유 중 3가지의 중에 1, 2, 3번 중에 뭐 때문에 통지를 안 했어요? 요 사유는 알려줘야 된다. 뭐를 통지하지 않는 거야? 이 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통지를 안 하는데 통지를 안 하는 이 사유는 알려줘야 된다. 근데 이 사유도 너무 급하면, 신속한 처분이 필요하면 처분하고 나서 알려줄 수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뭘 알려주면 안 된다? 어떤 처분을 할 건지는 안 알려줘도 되는데 왜 통지를 안 하는지, 어디에서 해당이 돼서 통지를 안 하는지 그 사유는 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너무 신속하게 해야 되면 처분 후에 알려줄 수 있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한다? 의견 제출의 예외 사유에도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의견 제출, 의의를 또 살펴보면 또 여기 뭐가 나온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입적, 침해적 처분을 할 때 뭘 해야 돼? 의견을 제출하는 건데 뭐에 해당이 안 된다? 청문도 아니고 공청회에 해당되지 않는 절차를 의견 제출이라고 한다.
그 내용이 뭐뭐 있었다? 21조에도 있고 27조에도 있었다. 그 내용 중에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해야 되고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의견 제출을 했을 때 행정청이 와서 서면으로 기록해야 된다. 왜? 당사자가 말로 했으니까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재밌는 내용이 뭐였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말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 예외 사유 중에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사전통지의 예외 사유, 아까 봤던 1, 2, 3, 이 세 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명백히 표시한 경우엔 하지 않을 수 있다.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예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 안 하면 그냥 없는 걸로 간주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당사자가 저 안 할래요 라고 명백히 표시한 거다. 두 가지 반드시 구분하시고, 그리고 사전통지의 예외 사유와 중복된다. 그래서 이 답안지에 적으실 때 앞부분에 사전통지 예외 사유 1, 2, 3 적으셨잖아요. 근데 여기다 지금 또 쓰자니 밑에 이유 제시도 적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이 나오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전통지 예외 사유 이렇게 간단하게 치고 나머지 추가적인 내용만 적어주셔도 된다. 왜? 앞에 한번 적었으니까. 물론 두 번 또 적을 수도 있지. 근데 우리 할 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 내용도 적어주시면 된다. 자, 삼형제 중에 이유 제시. 앞에 나온 사전통지랑 의견제출은 뭐가 달랐다? 제일 달랐다? 처분 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은 언제? 처분 전에. 이거는 처분 시에. 그리고 또 뭐가 다르지? 또 뭐가 달라요, 여러분? 또 뭐가 달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은 제가 앞에 지금 가보면 있을 거예요. 하이라이트 된다. 뭐가 있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일 때 하는 거야. 근데 이유 제시는 있어 없어요? 그냥 처분시로 돼 있는 거야. 모든 처분을 할 때 이 당사자한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디테일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침익적 처분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처분시야. 이렇게 다르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언제 한다? 처분시에 한다. 미리 하는 게 아니고 처분시에 한다. 그리고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다. 문서로. 자, 이러한 이유 제시에도 예외 사유 세 가지 있었죠? 뭐였다? 제일 재밌는 웃겼던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해버리면 이유 제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자, 그리고 단순 반복 경미한 거, 그리고 당사자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뭔가 제한이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었죠? 우리가 미리 살펴봤던 거. 처분을 하고 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당사자가 저 아리까리한데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근거와 이유를 알려줘야 된다. 모두 그대로 인정하면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건데 얼마나 더 알려줘? 그럴 수 없지. 근데 단순 반복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유 제시를 안 했는데, 그리고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어서 이유 제시를 안 했는데 처분을 하고 나서 당사자가 나 궁금하니까 알려줘. 그러면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예외 사유 세 가지가 있다. 잊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뭐뭐 적으셨어? 사전통지, 의의, 예외 사유 적고, 의견 제출, 의의, 내용, 예외 사유 적고, 이유 제시, 의의, 예외 사유 적었다. 뭘 써야 돼? 사안을 해결해야지. 근데 우리가 지금 빼먹은 게 있잖아. 우리가 앞에 40점짜리에서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의무를 부과하는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는데 이때 절차적 요건이 세 가지만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 근데 이제 청문과 공청회는 아예 해당이 안 된다고 제외하라고 해서 제외를 했던 건데 세 가지만 적었다. 끝이다? 아니다. 나는 조금 더 뭔가 디테일 한 스푼 첨가해서 내가 끝까지 관통하는 모든 걸 알고 싶다. 근데 여기다 적기에는 양이 너무 모자라다. 20점짜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안의 해결에 간단하게 적어서 조금 더 추가해 줄 수 있다. 이런 스킬을 부릴 수도 있다. 물론 이 내용을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의, 예외사, 의,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해주면 더 좋겠죠. 여유가 되면. 근데 여유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녹여서, 좋게 표현하면 녹여서 사안 해결에 녹여서 같이 쓸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보여준다. 왜? 이 영업정지 처분이 침입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절차상 요건을 지켜야 되는데 이때 지켜야 할 요건이 사전통지, 의견제출, 이유제시 등이 있고 이때 반드시 처분은 문서로 해야 되고 처분을 한 다음에 이 불복 여지 등에 대해서 고지해 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알려준 흐름 이렇게 처리해서 20점짜리 체크하시면 된다. 자, 40점짜리도 풀어보고 20점짜리도 풀어봤어. 야, 이제 더 이상 절차상 요건 이거 나오면 나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제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생각했는데 앞불싸 2025년에 또 나와버렸네. 어떻게? 공단이 이 사건 납입 고지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검토하세요라고 나왔어. 야, 또 나왔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40점짜리 문제처럼 이 처분을 기준으로 사전에 해야 되는 거와 사후에 해야 되는 거 이거를 또 그냥 쭉 나열해서 이렇게 써야 될까? 아니 왜 이런 식의 문제가 2025년에 또 나왔을까?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포인트가 있었다? 이 문제 진짜 포인트는 사실 여기에 있었다. 왜? 이 사건 납입 고지가 뭔데? 이게 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야? 이런 논의가 숨어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뭐 그냥 사전통지, 뭐 의견청지, 뭐 이유제시, 방식 막 열심히 아마 뭐 올해 시험 보신 분이 계시겠죠? 뭐 좋은 점수 많이 못 받으셨을 거야, 여러분. 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너네 얼마나 알고 있니? 를 알고 싶었던 거야. 실제 평가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식의 문제가 또 나온다면 이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점이 있겠거니, 뭔가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이렇게 나왔겠거니, 이제는 한 번쯤 의심을 하셔야 된다. 왜? 그만큼 출제자가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이 흐름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열하는 식으로만은 서술을 해서 이제 좋은 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세간을 떠들썩하기, 심지어 이 문제는 여러분도 뭐 이 판례를 아마 시험 끝나고나 찾아보셨겠죠? 아마 이걸 시험장에서 막 지문을 막 읽다 보면 야, 이게 뭐지? 아니, 이런 판례가 있었나 싶으셨을 거야. 아니, 이런 판례가 대한민국에서 나왔었나? 이러셨을 거야. 실제로 이 사례는 2024년에 나왔던 되게 유명한 대법원 판례.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논점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던 판례인데 이게 하필이면 우리 시험에 나온 거야. 행정절차법에. 그래서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근데 우리는 실전파잖아.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아무리 여기에 막 이상한 내용이 나온다 한들 우리는 무조건 물음에 집중한다. 물음대로 써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물음부터 있는 거다. 자, 물음이 이 사건 납입 고지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니 검토하시오. 자, 그럼 실제 사례 한번 읽어보면. 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갑이 동성인 을과 동거하던 중에 결혼식을 올리는데 막 여기서부터 꽂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대한민국이 아니야.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공단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을의 사실혼 배우자로 뭘 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자. 공단이 처음에는 이걸 받아줬어요. 그래서 취득했어. 등록까지 마쳤는데 납부하지 않고 을의 피부양자 자격을 보험부를 계속 받아왔던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언론에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공단이 어떻게 했다? 이미 등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거 잘못한 거야. 그래서 너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서 소급해서 상실시키고 갑의 자격을 원래 직장 가입자였는데 지역 가입자로 바뀌었겠죠? 갑의 자격을 변경해서 그동안의 가입자료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라고 뭘 했다? 이 사건 납입 고지를 했다. 납입 고지를 했다. 이거에 막 꽂혀가지고 막 충격받으시지 말고 여기에 꽂혀야 돼. 여기. 왜? 언론에 터지고 나서 누가 뭘 했어? 공단이 이 사람이 바꿔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공단이 그냥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너의 자격을 박탈해서 소급해서 없애버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지역 가입자로 바꿔줄게. 그리고 돈도 내. 그동안 안 냈던 거 좀 내라. 라고 납입 고지를 했던 거야. 이게 뭐야, 여러분? 뭐야, 여러분?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야, 여러분? 바로 이 부분. 이게 무엇이길래 행정절차법상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지? 이게 숨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실제로 다른 이제 자격사 시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식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적 성질을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 논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미 몇 차례 출제가 됐었어. 다만 우리 시험에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을 뿐이야. 왜? 이걸 물어보려면 우리가 행정법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수가 없어. 시험 범위에 유예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생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물어볼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무엇은 판단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뭔데? 이 사건 납입고지가 뭐길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해석을 해줘야지.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 사건 납입고지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법적 성격이 어떤 건지 알아야 그래야 행정절차법상 어떤 절차를 거칠 건지 내가 쓸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서두에 이 문제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조고 계시면 안 돼. 반드시 서두에 뭔데를 검토를 해주고 넘어가셔야 돼요. 검토를 해주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뭐겠어 여러분.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는 당연히 침입적 처분이니까 나왔겠지. 근데 실제로 판례에서 뭐라고 했냐. 잘 보세요 여러분. 침입적 처분이라는 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야. 근데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인 갑의 권익을 제한하고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침입적 처분이니까 절차법상 절차상 요건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 판례가. 판례도 뭐부터 검토했다? 법적 성격부터 검토했다. 왜? 그래야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칠 건지 말 건지 이 절차 중에 규정된 침입적 처분을 할 때 거쳐야 되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적을 수 있잖아. 그래야 판례도 판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사건 처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여러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고 넘어가야 된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 납입 고지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검토를 할 건데 이게 침입적 처분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 뭐만 검토하면 돼? 침입적 처분할 때 거쳐야 될 행정절차법 절차상 요건을 이제 앞으로 쭉 검토하면 돼. 우리가 앞에서 검토했던 그거 하면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뭐가 지금 들어가 있냐? 청문이나 공청의 실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외라고 써 있어. 왜? 실제 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이 자격 상실 박탈은 청문이나 공청의 실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거는 실제 그 법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87조에 따라서 나중에 이게 다 여러분 실무에 직접 하셔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의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그래도 이의 신청이 안 되면 행정심판으로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애초부터 청문이나 공청의 실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아예 성격도 알려주고 절차상 요건 중에 불필요한 얘기를 제외하겠다라고 쳐준 거야, 여러분. 미리 검토를 해준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나는 요거에 대해서만 검토하겠다.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야. 사실은. 근데 이건 뭐 이제 지난 후의 일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검토해서 넘어가는 거지 실전에서 이렇게까지 하긴 힘들어. 근데 뭐까지는 써야 된다, 여러분? 반드시 이 납입 고지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자, 침입적 처분에 대한 절차는 있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다 이걸 더 써줘도 되지. 침입적 처분할 때 어떤 절차적 요건을 거칠 건데 뻔하잖아요,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 사전 통지하고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여러분? 의견 제출하고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 이유 제시하고 우리가 앞서 봤던 그 20점짜리 문제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 똑같이.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훑어보면 사전 통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뭐였다? 침입적 처분.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미리 통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예외사유. 지금 저와 같이 벌써 한 4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슬슬 외우실 때가 됐어. 그래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는 알려줘야 된다? 왜 안 하는지 그 이유는 알려줘야 된다. 근데 그것마저도 이거를 뭔가 신속하게 해야 될 때는 언제 알려줄 수 있다? 처분을 일단 먼저 하고 이 1, 2, 3 중에 어디에 해당해서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해주면 된다. 뭐를 알려주는 게 아니다? 처분의 내용은 이 사전 통지 안에 들어있는 이 처분의 내용, 뭐 성명, 이름, 뭐 항목, 뭐 이런 거는 아니야. 그건 알려주지
알려야 되는 게 아니고 왜 하지 않는지 그 사유 1, 2, 3 셋 중에 하나가 뭔지를 알려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예외사유가 또 어디에 중복된다? 의견 제출에도 중복되겠지. 그래서 의견 제출이란 뭐다? 침익적 처분할 때 의견을 듣는 건데 어떤 경우에? 뭐가 또 키포인트였다? 침익적 처분할 때 사전 통지, 의견 제출 받아야 되는데 청문이나 공청에 해당하지 않는 게 의견 제출이다. 자, 그 내용이 21조와 27조에 나와 있는 내용. 자, 마지막으로 간략히 훑어보면 10일 이상 해야 되고 서면 말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고, 자, 당사자가 와가지고 말로 하면 뭘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기록해야 된다. 자, 여기서 아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거, 제일 중요한 거, 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까지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뭐랑 헷갈리지 마시라고 했다? 예외사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자, 앞에서 봤던 세 가지 사전통제 예외사유 1, 2, 3 여기에 해당하거나 혹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앞에 봤던 건 뭐다?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안 내면 없는 걸로 그냥 보는 거고요. 이 기한이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가 그냥 저 절대 안 하겠습니다. 명백히 표시하면 하지 않을 수 있다. 아시겠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제시. 가장 핵심적으로 봤어야 될 시기가 뭐였다? 처분할 때 뭐를 알려줘야 된다?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걸 말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뭘로 했어야 됐다? 문서로 했어야 됐다. 그래서 여기도 예외 사유가 있는데 뭐였다? 모두 그대로 신청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단순 반복 경미한 처분으로서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긴급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당사자가 처분한 다음에 저 아리까리예요. 그래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면 알려줘야 된다. 예외 사유. 이 문제를 풀 때 앞에서 무엇을 쳐줬어야 됐다? 그리고 그 부분에 판례를 이미 알고 있었으면, 판례까지 써줬으면 너무 금상첨화였겠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그 판례까지 알기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까지는 꼭 써줬어야 됐다? 이 사건 납입고지의 법적 성질이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 침익적 처분을 할 때 거쳐야 되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고 이유를 제시해서 문서로 고지해야 된다. 이렇게 절차상의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이 뒤에 있는 절차상의 요건들은 모든 수험생이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이 문제가 왜 또 다시 나왔을까? 이 앞부분에 숨어있는 납입고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이 판례 알고 있니? 너네 앞으로 문제 쓸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적시해 주길 바래 라는 의미로 나온 문제. 그래서 앞으로 그냥 절차적 요건 써야겠다 그냥 쭉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 아, 이거기 때문에 요 성격을 먼저 논해주고 이 뒤를 붙여서 써야겠구나.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돼. 요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꼭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습을 하실 때 오늘 두 가지 파트 집중적으로 복습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첫 시간에 봤던 이 3조, 적용범위 3조 2항에 나왔던 9호에 있던 예외사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11가지의 성질상 준하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판례와 안 되는 판례, 제가 나눠드린 표, 그런 게 있었다. 꼭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정리해야 되는 파트가 뭐였다? 절차적 요건을 검토할 때, 이 앞부분에 반드시 어떤 이유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하고 이제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절차적 요건 흐름 순서대로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간단하게 그냥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 자료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올 테니까 오늘 가시는 길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